오늘 연사를 맡게 된 박은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할 거는 빨리 뛰어서 딥러닝 속으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준비했냐면 그냥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우실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 쉬울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처음 하시거나 뭔가 빨리 감을 잡고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빠르게 이 내용들을 다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도 여행 가이드 책이 있으면은 이게 디테일하게 못 봐도 어디 이게 갔다 올 때가 있잖아요. 가이드 투어 하면 그런 것처럼 빠르게 한번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모드연구소 리서치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처럼 실력 있는 분들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그리고 랩의 활성화하는 방향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모드연구소는 새로운 교육 그리고 교실의 100년 전 모습을 좀 바꾸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뛰어서 딥러닝 속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요. 제가 뛰어서 딥러닝 속으로 이게 2번 찍었어요. 컨볼루션까지 하고 리커런트만 따로 이렇게 했는데 조회수도 엄청 낮고 1년 전에 했던 거라서 조금 업데이트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거는 이제 추억 속으로 좀 보내버리고 이제 정말 빠르게 1시간 동안 빨리 MLP 여기까지 갔었는데 뛰어서 딥러닝 속으로는 더 빠르게 달려서 우리가 트랜스포머까지 그리고 조금 챗 GPT 이게 트랜스포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한번 맛배기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쉽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챗 GPT는 발가락만 담그는 수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봇을 만들어봤어요. 깡통 로봇입니다. 이 깡통 로봇에 우리가 저는 되게 애니메이션이 많습니다. 네, 좀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넣었고요. 인간을 흉내낼 수 있게 해줘 하면은 당연히 인간처럼 작동하는 여러분의 뇌에는 뉴런이 있기 때문에 뉴런이 필요할 겁니다. 너무나 다 아시다시피 뉴런은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있고 여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런 걸 모델링한 게 여기 입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가중치를 곱해서 바이어스 비선형 연산까지 해서 하는 뉴런을 요걸 모방한 게 저 컴퓨터로 저걸 모방을 한 거죠. 여기 잘 보면은 뉴런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컴퓨터에서는 보통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그리고 비선형 연산을 하게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형태는 아까 전에 입력이 들어오면 가중치를 곱해주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비선형 연산, 탄H 같은 걸 한 다음에 아웃풋을 뽑아내는 어떤 펑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뉴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도준 씨처럼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뭘 해보려면은 지금 진도준 씨 왜 보여줬냐면 만약에 땅값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 가격과 날짜가 있을 때 아까 전에 그 뉴런으로 과연 우리가 이 집의 집 가격에 대한 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까 해본다면은 아까 전에 했던 방식으로 입력이 날짜가 들어오면 어떤 W를 곱하고요. 가중치를 곱하면 이제 기울기가 생기겠죠. 바이어스를 더해서 옵셋을 맞추고 그 다음에 비선형 펑션으로 어떻게든 이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비슷하게 레이어를 쌓는다는 것은 여기 이 펑션에다가 다시 W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곱해서 좀 이게 낮춰졌죠. 이런 식으로 이걸 반복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펑션도 우리가 맞출 수가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 딥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뉴런이 가장 심플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깊이 가면 복잡한 펑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때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가 꺾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걸 학습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집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 구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빈틈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방금 뉴런 하나를 봤는데 이 뉴런을 이제 묶어 놓으면은 실제로 이런 구조가 될 거고요. 뇌에서 우리의 몸에서는 그리고 이걸 모델링하면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질 거고 다 연결하면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죠.
이게 깊으면은 그냥 우리가 딥하다고 하고,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저 깊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펑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딥러닝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딥러닝은 하이어키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다. 계층적 표현 학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직관을 갖기 위해서 요 예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키와 몸무게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해보기. 굉장히 심플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2차원과 1차원, 3차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2차원 인풋을 받았을 때 아웃풋이 2차원으로 나오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층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 레프레젠테이션, 이 표현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키와 몸무게를 넣었을 때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 표현으로 잘 바뀌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 연산을 여러분 선형대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키와 몸무게 x1, x2를 제가 어떤 정규화를 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맞췄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x1, x2로 키랑 몸무게로. 그 다음에 w를 곱하면 선형대수죠. 가중치가 곱해지고, 그때 이 2D 표현은 이렇게 선형 변환이 일어납니다. 선형 변환이란 건 변형되기 전과 변형된 후가 평행했던 것들은 계속 평행하고요. 공간이 변해도 여기가 변해도 여기도 똑같은 크기만큼 변합니다. 이게 이븐리 스페이스 하다는 뜻이 있어요. 선형 변화는 표현에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를 더하면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선형 펑션. 이건 선형이니까 지금 다 직선으로 보이잖아요. 비선형 펑션을 적용하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선형 변환과 다르게 직선이었던 게 이제 없죠. 그리고 이븐리 스페이스, 얘가 이만큼 변했는데 얘는 조금 더 조그맣게 작아졌죠. 이런 식의 변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레이어 하나의 연산이고, 함께 보면 W를 곱하고 바이어스, 여기를 어파인 변환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비선형,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이게 빨간색이 여자, 파란색이 남자라고 했을 때 선형 연산을 합니다. 아까 전에 W를 곱해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분리하기 어려웠던 애가 W를 곱하니까 저렇게 되고요. 비선형 찌그러지죠. W를 곱하고 비선형 찌그러지고, W를 곱하고 선형 비선형, W를 곱하고 비선형 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도 얘는 여자, 얘는 남자, 뭐 직선만 그어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바뀌었죠. 그래서 딥러닝은 하이어키컬 계층적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끝까지 이제 달 겁니다. 네, 이거 이해되시죠? 네, 쉽죠? 딥러닝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를 보면 W 곱하고 비선형, W 곱하고 비선형. 네. 크리스 올라라는 분이 만든 블로그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요 표현을 남자 여자로 바꾸는 이 A에서 B로 가는 매핑을 뭐 매핑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이어키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MLP예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에요. 레이어가 여러 개고 그거 퍼셉트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달리려고 했던 MLP는 여기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쉽나요? 네. 어려우시면 알려주세요. 네, 최대한 쉽게 하려고 지금 준비한 겁니다. 빨리빨리 가고 있는 디테일을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깡통 로봇에게 이제 우리는 유런을 선물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있다고 한들 뭐 보여야죠. 뭐 이 로봇이 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카메라를 달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비디오 좀 한번 틀어주시죠. 이게 르넷이라고 얀 레쿤 교수님 뭐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여기 카메라입니다. 프레임 그래버가 있고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여러분 뭐 엠리스트라고 숫자 인식하는 모델 있잖아요. 첫 번째로 나왔던 르넷 1의 모델로 제가 알고 있고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숫자를 인식하죠. 아까 전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인풋이 숫자로 들어오면은 표현을 바꿀 수 있는데 이미지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숫자로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굉장히 막 날림체로 써도 흘림체로 써도 다 인식을 잘하고요. 네. 이런 그래픽은 참 오랜만에 보죠. 네. 컴퓨터도 뭐 숫자, 뭐 전혀 본 적 없는 숫자도 잘 인식을 합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에 계시죠, 려큰 교수님이. 네,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네, 대학원생들 나오고요. 딥러닝 공부하면 좋은 점은 저런 분들 굉장히 핫 트렌드, 우리가 굉장히 뭐 후리의 변환을 공부하고 싶어서 후리에를 만날 수 없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트위터도 하시니까 트위터도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카메라한테 눈을 달아줬으니까 카메라로 찍은 것들은 어떻게 숫자로 보이나 컴퓨터 안에서 보시게 되면 흑백 영상은 밝기예요. 밝기인데 보시면 0은 검정색, 이거 검정색 0입니다. 255 흰색. 그래서 얘를 까보면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어요. 8 보이죠?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컬러 이미지는 3채널이에요.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의 세기를 조정하면 여기 색깔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소자를 보면은 이렇게 TV CRT에는 레드, 그린, 블루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강도를 주면 돼요. 0과 255 사이 값을. 그러면은 거기에 이런 색깔이 빛의 삼원색의 조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컬러 영상도 이제 숫자입니다. 다시 한번. 네. RGB 3채널의 숫자 배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 배열을 가지고 뭔가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 아까 그 구조에 넣어볼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거 뭐처럼 보이나요? 한 픽셀로는 알 수 없다. 이미지에서 한 픽셀은 그냥 그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차원으로 영역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사실 여기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미지는 2차원이죠. 그러니까 크기가 줄면 눈인지 알 수가 있겠죠. 스케일 스페이스가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 사람 조그맣게도 보이고 막 크게도 보이고 다르게 보입니다. 네. 입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요? 네,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아까 맞추셨는데요. 수지 씨입니다. 네, 죄송하고요. 뭐 이거 저작권에 안 걸리는 이미지라고 검색이 되길래 일단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지님이 이제 있고, 그럼 이렇게 제가 이 스케일 스페이스 그리고 이 2D 영역을 처리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뭘까라고 보면은 여러분 지금 설명드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영역이어도 여긴 눈, 코, 입이고 스케일이 줄면 얼굴이고 스케일이 줄면 수지 씨가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 처리할 필요 없이 이 부분만 봐도 눈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부분만 한번 처리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걸 뜯어서 이미지는 3차원 그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레드, 그린, 블루 입체처럼 제가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이 모든 픽셀을 저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그래서 하나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저기 2개 뽑았는데 하나를 뽑을 수 있겠죠. 눈 이렇게 뽑을 수 있고 바이어스가 있고 코, 입 뭐 이런 특징을 우리가 선별할 수는 없지만 어떤 파라미터가 있을 때 뭐 이렇게 특징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너무 짝대기가 많으니까 제가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보는 거고요. 요거랑 같은 그림이죠. 사실 이거 펼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연결하고요. 눈, 코, 입이 나오겠죠. 이동합니다. 한 칸 이동하고 뽑고 쭉 뽑고 뉴럴 네트워크가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또 뽑고 쭉 뽑으면 2차원적인 성질은 유지하면서 우리가 특징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낸 거예요. 이미지에서 어떤 2D에서 또 2D를 뽑아낸 거죠. 이게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여기 컨버전 레이어 여기 끝이에요.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다시 보면은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 이제 할 때 이게 필터라고 불러요. 필터라고 부르고 5x5 영역을 보겠다. 3채널. 왜냐면 여기 3채널이니까 저런 가중치들이 이제 곱해질 거고 여기에 곱해질 거고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저게 슬라이딩 윈도우로 쭉 해서 또 이제 2디멘셔널 피처 스페이스까지 포함하면 3D죠. 뽑아내고 레이어처럼 다음 레이어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뉴럴 네트워크인데 슬라이딩 윈도우도 한 거다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네. 이미지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버전 레이어가 이제 끝나게 되고요. 굉장히 이게 다른 스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컨버전 레이어에서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있는데 풀링 레이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지의 하이트와 위스, 높이와 너비를 풀링 통해서 줄여버려요. 줄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레프레젠테이션, 이게 레프레젠테이션이요.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작게 가져갈 수가 있고 매니저블하게 할 수 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하이트 위스를 줄이면은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으니까 메모리를 확 줄일 수 있고 아까 전에 봤었던 스케일 스페이스 멀리 있는 것도 중요한 것만 남기고 저렇게 뽑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 아까 전에 그 얀 레쿤 교수님이 나왔던 그 레이어는 르네 5 버전까지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가 들어오면 5개의 채널을 갖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고 방금 배웠던 풀링 다시 컨볼루션 아까 전에 그 슬라이딩 윈도우 내가 뽑고 싶은 만큼 뽑으면 돼요. 개수는 눈, 코, 입 말고 여러 개 많이 뽑을 수 있죠. 그 필터에 씁니다. 풀링 그 다음에 여기는 맨 처음 배웠던 멀티레이어 퍼세트론으로 쫙 펴서 연결해서 0부터 9까지의 표현으로 바꿔 하면은 숫자가 들어왔을 때 가장 높은 확률이 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CNN은 구조가 이게 전부입니다. 네, 혹시 잘 이해 가시나요? 네. CNN도 쉽죠. 네, 딥 뉴럴 네트워크만 알면 핵심은 슬라이딩 윈도우다. 풀링이 있다. 매니저블하게 하고 레프레젠테이션을 작게 가져간다. 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미지에서 숫자 번호로 네, A에서 B로 가는 매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드는 너무 간단해요. 이걸 뭐 코딩 하라고 할 건 없고 제 생각엔 옛날에 카페 같은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보면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명세를 했어요. 제이슨 파일 같은 데다가 막 씁니다. 컨버 필터 몇 개 이렇게 쌓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딥러닝 엔지니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깡통 로봇은 여러분 볼 수 있게 됐어요. 카메라를 달아줬고 이걸 제가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제 알려줬기 때문에 얘도 이제 선물로 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 뭐 해야 될까요? 좀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책 보고 공부해봐. 너 똑똑해지고 있어. 라고 했는데 아직은 까막눈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입력으로 넣을까? 여러분 한번 또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로 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책은 여러분 이렇게 읽죠. 쭉 이렇게 읽습니다.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읽죠. 네. 이렇게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통 시퀀스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도 다 시퀀스죠. 네. 뭐 이게 2D로 들어오지 않아요, 언어가. 뭐 컨택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외계인들은 막 2D로 얘기하잖아요. 뭐 동그라미 그려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네, 1D 시퀀스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거를 만드는 뉴럴 네트워크를 또 찾아볼게요. 네. 이거 다음 뭐죠? 훌륭합니다. ABCD, EFG, HI, JK, LMN 막 나오죠. 네. 노래를 외우고 있죠 우리가. 거꾸로 하면 어렵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가나다라마 바사 아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다라마 아사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QP 뭐 말하기도 어려워요. ABCD, EFG는 엄청 잘 나오는데 뭘까요? 또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은
A B C D E F G H I J 뭐 이렇게 여러분 노래로 외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그 시퀀스를 학습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서부터 제가 알기로 뭐 음악의 요정 이름 뭐죠? 음악의 요정이 아니라 나의 뭐 뮤즈의 그 뮤즈도 그 메모리에서 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좀 어려운 시퀀스를 음악에 넣어서 불렀던 거예요. 기억을 했던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퀀스 A, B, C, D, E, F, G 이렇게 나와야지만 잘 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파벳을 못 외운 건 아니고 단지 그걸 뒤로 하면은 끄집어내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뭐 우리 뇌 속에는 어떤 하드디스크가 있어서 거기를 찍어서 기억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시퀀스가 있다는 거죠. A, B, C, D, E, F, G 그다음에 뭐 H, I, J, K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에도 지도가 있어서 그걸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런 지도가 그려져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점프해서 갈 생각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연히 했는데 검문소라서 아마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검문에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퀀스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하게 할 수 있을까? A, B, C, D, E가 들어왔을 때 A, B, C, D, E, F, G, H, I, J, K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뭘까? DNN을 배웠고 CNN도 배웠는데 다음에는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퀀스를 입력하는 방법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A, B, C, D, E까지가 입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는 방법 이전 정보를 반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풋에다가 previous hidden 뭐냐면은 인풋과 히든 레이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웃풋이라고 할 때 이전 정보를 입력하려면은 이전에 히든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한 다음에 인풋, 히든, 아웃풋이잖아요. 다음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또 인풋이 들어올 거고 그때 어떤 정보를 반영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이전에 히든 정보를 인풋에 섞어주는 뉴럴 네트워크에 넣을 때 인풋에 이전에 인풋을 이렇게 섞어주는 그러면은 얘가 혹시라도 기억을 할까라고 보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구조 인풋, 히든, 아웃풋. 프리비어스 히든을 한번 가져오는 거고 이건 프리비어스 인풋을 가져와 볼게요. 그림으로 보면 쉽습니다. 인풋이 들어와서 히든을 갖고 아웃풋. 얘는 새로운 인풋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이제 뭘 입력으로 넣어줄 거냐면 히든 레이어, 히든을 가져오는 거예요. 히든 레이어 있는 인풋을 히든 유닛을 가져와서 뉴럴 네트워크 통과하면 이거 섞이겠죠? 얘는 이전에 인풋을 가져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히든에 가면 섞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세 번째 새로운 초록색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얘는 얘를 가져오고 얘는 얘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정보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한 단계 더 가면 얘는 보라색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얘는 얘를 가져오고 얘는 얘를 가져오겠죠. 인풋을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구조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면 바로 직전밖에 기억할 수가 없어요. A, B, C, D, E, F, G 다 기억하는데 바로 직전에 뭐가 나왔는지만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만들어 보죠. 그래서 히든을 다음번 인풋으로 넣어줘야 연속된 시퀀스를 기억하고 출력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뉴럴 네트워크 또 만들었습니다. 입력 3개, 히든 2개, 아웃풋. 여기에 가중치가 있겠죠. 가중치가 곱해져서 가는 거니까 비선형도 있을 겁니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가중치. 이전에 히든을 뺐어요. 이거 입력에 넣어줘야 되니까 빼고 다음 시퀀스예요. 첫 번째 시퀀스는 이거, 두 번째 시퀀스는 빼놔. 그리고 새로운 인풋 추가.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연결. 그럼 다시 히든이 나올 거고 아웃풋. 이렇게 하면은 여기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끝입니다. 실제 끝이에요. 이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전에 히든만 인풋에 섞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구조고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그냥 모양 뉴럴 네트워크잖아요.
유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입력만 프리비어스 히든이 같이 들어온다. 이전의 히든이.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리커런트 유럴 네트워크도 끝납니다. 그림을 볼게요. 요거랑 저게 같은 겁니다. 왜냐면은 H0 여기 H0 저기 동그라미 3개 여기 3개 펑션 통과해서 히든 펑션이 뭐 리니어하고 비선형 리니어 넌리니어 두 개가 요게 나와서 여기가 되는 거죠. 네. 다음 시퀀스 보면은 요거 저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럴 네트워크는. 네. 그 다음에 다음 시퀀스 하면은 네, 리커런트 유럴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학습하는 모델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계속 입력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뭐 많이 넣어서 많이 출력을 여기서부터 출력을 뽑아내면 돼요. 출력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아웃풋을 연결하면은 리커런트 유럴 네트워크 구조가 완성이 되고 여기에 정답이 있으면은 로스를 구할 수 있고 정답이 있는 거죠. 갑자기 인공지능이 반응을 했는데요. 실이 네. 이 로스가 있으면은 우리는 가중치 업데이트를 여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요거를 업데이트하는 게 유럴 네트워크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가져왔어요. 기억 속으로. 이게 메모리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은미 씨가 불렀던 기억 속으로라는 이 글씨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글씨를 우리가 컴퓨터에 넣으려면 다 숫자로 기억을 해야겠죠. 이렇게 원핫 벡터 1만 원핫 1000 0100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형태의 이런 이제 벡터로 만들어 주고요. 각 시퀀스를. 그래서 우리가 자동 완성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넣으면 억속으로가 나오게 RNN을 학습할 수 있는지 해볼게요. 입력 시퀀스 준비. 입력 시퀀스를 미리 깔아놓습니다. 기억 속으로 깔아놓고 리커런트 유럴 네트워크 방금 배운 거 네, 0100 얘 들어가는 거예요. 히든 레이어 아무것도 없죠. 0 통과하면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1, 2, 3이 나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아웃풋 나온 겁니다. 그 다음 갑니다. 00100 00100 히든 1, 2, 3 네, 1, 2, 3 이렇게 돼서 뭐 이걸 뽑아낼 수가 있겠죠. 저도 잘 안 보여서 이쪽으로 와야겠네요. 네. 네, 그 다음 시퀀스, 그 다음 시퀀스, 그 다음 시퀀스 여기 들어가면은 조 연산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시퀀스. 네, 이렇게 하면 수식으로 보면은 비선형이 이제 탄 H가 들어가고 비선형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비선이 들어가고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을 뽑아야죠. 아웃풋은 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뭐 확률 벡터를 이렇게 뽑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린 정답이 있죠. 뭐냐면 기가 나왔을 때는 억이 나와야 되고 기 역이 나오면 저기 이제 점프 소으로 예, 기가 들어가면 억 기역 예, 기역 이렇게 기역 속로 이런 식으로 정답을 한 칸 땡겨 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RNN을 학습한다면 계속 글자를 제너레이션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쉽죠. 네. 그래서 학습이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 들어가면 억이 나옵니다. 억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점프 스페이스가 나오고 기역 그리고 스페이스가 나오면 속이 나오고 로 즉 얘네들을 다시 입력으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엔드 토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하면은 우리는 계속 글자를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챗 GPT가 글씨를 막 끄집어내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이미지를 다루는 유럴 네트워크를 배웠고 글자를 다루는 유럴 네트워크를 배웠어요. 시퀀스 모델이죠. 그리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해서 이 이미지가 이게 들어왔을 때
맞는 것은 뭐 이거 뭐죠? 토익 파트 1 이런 것도 이제 캡셔닝 문제처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푸냐면 아까 전에 배웠던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를 컨볼루션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킵니다. 복습하면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멀티레이어 퍼세트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도 불러요. 통과. 그럼 여기서 피처 벡터를 하나 뽑아낼 수가 있겠죠. 요쯤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낸 다음에 방금 배웠던 RNN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프리비어스 히든으로. 그리고 스타트 토큰을 집어넣으면은 글자가 튀어나오게 학습할 수가 있겠죠. 이게 모두에가 나왔다. 다시 입력으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연구소로 튀어나오면 다시 입력으로 놀러 오세요. 네, 그래서 엔드 토큰이 나올 때까지 출력을 하면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글을 뱉어내는 이미지 캡셔닝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이런 데이터를 누군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있고 정답이 있다.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얘는 여러분 되게 빨리 하고 있죠. 벌써 RNN이 끝났습니다. 네, 엄청 빠르죠. 저도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RNN까지 왔어요.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이제 지금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볼 수도 있고 글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요 가져갔고요. 글도 이제 쓰고 글도 이제 읽어낼 수가 있죠. 글도 막 생성할 수도 있어요. RNN으로. 근데 너 어제 점심 뭐 먹었니 하면은 기억을 못 합니다. 메모리가 없어서. 그래서 얘한테 이제 RNN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한 게 롱 숏텀 메모리 LSTM이거든요. 그래서 LSTM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리비어스 히든을 입력에 섞어줘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이론적으로는 이 메모리가 엄청 크다면 이 크기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다 기억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죠. 전부 기억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계가 보이죠. 예를 들면 글자 하나하나 아까 전에 기억 속으로처럼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모두연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제가 콤마 찍었어요. 콤마 매우 미남이고 잘생기고 지적이며 창의적인. 그랬을 때 기억해야 돼. 이제 출력을 제대로 하려면 모두연에 오시는 분들 이게 복수였으니까 과연 이게 그까지 하고 분들을 해야 되나 사람을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을 얘가 기억하고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메모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네, 이걸 메모해뒀다면 분들이었다면 그러면 내가 출력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LSTM입니다. 복잡해 보이는데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RNN을 먼저 요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니까 사실 그래프가 쉽게 표현하려고 한 건데 요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니까 RNN을 먼저 볼게요. RNN 그래프는 아까 프리비어스 히든과 현재 입력을 같이 한 줄로 만들어줍니다. 스택 여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웨이트를 곱하죠. 웨이트가 두 개인데 그냥 이렇게 묶어서 W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W. 그 다음에 비선형. 이건 뉴럴 네트워크 하는 거니까 저거랑 똑같습니다. HT. 히든을 뽑아냈습니다. HT. 네. 요게 이제 그냥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건데 인풋 구조만 좀 바뀐 RNN이고. 네. 이거 다 해놨네요. 스택. 네. W. 네. 비선형. 그 LSTM은요.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분 그냥 RNN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죠? 똑같죠? 이렇게만 보면 비선형이 여기 있긴 한데 그럼 뭐 이게 복잡해졌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메모리를 갖다 넣었기 때문이에요. 메모리를 갖다 넣으면 뭘 해야 되나요? 메모리 지워야 되고 메모리 써야 되고 메모리 읽어야죠. 세 가지 동작을 하면 됩니다. 메모리 지울 거고요. 쓸 거고요. 갖다 쓸 겁니다. 읽을 겁니다. 리드 뭐 라이트 이건 뭐라고 할까 리무브 뭐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실제로 하게 설계를 한 거예요. 메모리의 크기는 히든 유닛과 똑같은 크기로 만듭니다. 메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메모할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 필요 없는 메모리를 지워야 하면 forget. 요 forget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forget. 메모리 지우는 거. 메모리 쓰는 거.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메모지의 업데이트. 이런 것들. 이거 중요한 정보다. 이런 시퀀스가 들어올 때 동안 내가 메모지에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좋은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메모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여기서 정답을 골라야겠다라는 게 뭐 이런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W 곱해서 히든을 4개를 뽑아요. forget, 이름을 forget 게이트, input 게이트, 뭐 게이트 게이트, 뭐 output 게이트라고 뽑는데 다 뽑습니다. 뽑고 얘네 값의 범위를 제가 써놨어요. 시그모이드를 통과하면 0과 1 사이, 뭐 어려우니까 탄 H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뭐 0부터 1 사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0과 1 사이 애들은 지우거나 쓰거나 하여튼 조절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forget 메모지랑 곱해요. 곱하는 겁니다. 엘리먼트 y주 곱이에요.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0과 1이니까 0이면 지워져 버리고 1이면 그대로 있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필요 없는 메모 삭제. 그 다음에 얘 i랑 g랑 곱해요. 엘리먼트 y주 곱을 합니다.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 안 할 거니까 아웃풋을 뽑고 얼마를 갈지 얘가 조절하겠죠. 0이면 삭제, 1이면 그대로. 그 사이 값입니다. 0.5도 되고 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곱해주고 메모지로 이거 메모지에 보내야겠다라고 한 다음에 더해줍니다. 메모지에 더해줍니다. 더했어요? 그 다음에 메모지에 있는 내용을 비선형,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서 비선형이 필요한 이유 알았죠? 표현력을 좋게 한다. 비선형을 통과시켜서 끄집어낸 다음에 탄 H의 아웃풋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입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 다음에 요 아웃풋에 요 출력을 얼마나 반영할래?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아웃풋을 끄집어내면 히든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아직 안 끝났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다음 입력 들어와야죠. 뭐냐면 프리비어스 히든 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풋 t 플러스 1이죠. 얘가 들어오면은 다음 시퀀스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LSTM도 역시 간단하죠. 메모리만 생각하면 됩니다.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지우고 쓰고 읽어오고 기능을 여기다가 구현해 놨다. 네, 끝.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 메모리 네트워크가 있음으로 해서 컴퓨터를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재현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반복하면 되는 거고요. 시퀀스를 계속 이제 넣으면 되니까. 이 LSTM은 롱 쇼텀 메모리 1997년에 나온 굉장히 오래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까지도 썼었죠. 그렇지만 이제 안 쓰게 되는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RNN에다가 여기서 RNN이죠. 쇼텀 메모리라고 볼게요. 이게 계속 들어오는 것만 좀 잘 기억할 테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롱텀 메모리를 붙여준 게 LSTM이구나라고 바로 이제 이해를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로봇에게 주겠습니다. 여기로 갔어요. 얘가 이제 자신감이 뿜뿜했어요. 난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 어텐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어텐션까지 왔습니다. 트랜스포머 좀 있어 갈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시퀀스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디언에서 연구합시다. 예를 하면.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시퀀스를 뽑을 때 이 컨텍스트 벡터를 뽑아내요. 여기까지 있는 이 글자를 이거 제가 시퀀스 모델, 즉 이게 들어왔을 때 번역을 하는 모델을 만약에 만들어 본다고 하면은 지금 모델에서 연구합시다라고 들어왔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컨텍스트가 여기 이걸 종합해서 갖고 있을 거고 히든에서 컨텍스트 벡터라고 불러요. RNN을 계속 돌리는 거죠. LSTM으로 돌려도 됩니다. 메모리만 깔아준 거니까. 그 다음에 아웃풋을 뽑아내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스타트 토큰을 주면 let's research 모듈 앱스 하는데 얘네들이 그냥 요 컨텍스트 벡터가 없다면은 계속 그냥 RNN처럼
한 곳에만 줄 테니까 이런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거든요. 과연 레츠는 어디를 첨지해야 될까? 리서치는 연구를 첨지하면 좋을 텐데 그것들을 좀 기억해 놓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컨텍스트 벡터를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고 출력할 때마다 갖다 씁니다. 이 정보를 메모리처럼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퀀스 위드 RNN 해서 번역하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LSTM 아닙니다. 그 시퀀싱 모델에 있는 컨텍스트 벡터예요. 얘가 이 시퀀스가 길면은 얘도 여기에 이걸 다 종합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갈 텐데 이것도 커야 돼요. 이런 거 다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이걸 종합한 레프리젠테이션이 이 메모리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고자 나온 게 이제 어텐션 모델이에요. 어텐션 모델이고 전 처음에 뭐 유진스의 어텐션 알아? 했을 때 뭐 유럴 엔진 뭐 어텐션 모델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더라고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하도 많이 나오길래. 어텐션의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초창기에 나온 어텐션 모델입니다. 컨텍스트 벡터 여기서 이 시퀀스들이 여기에 종합적인 레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이제 갖고 있겠죠. 이걸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가 요 지금 이 뽑아낸 히든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을 합니다. 요 당시에는 그냥 아까 MLP를 같이 돌려요. 입력이랑 쟤랑 같이 돌려가지고 끄집어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과하면은 유사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사도를 체크하고 소프트맥스를 통과하면은 A11, A12, A13를 합했을 때 1이 되는 확률로 바꿔줘요. 소프트맥스 펑션이 하는 일입니다. 익스포넨셜을 넣은 다음에 다 더해가지고 노멀라이즈 한 게 소프트맥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얘랑 얘 벡터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확률로 갖고 있는 거예요. 뭐 0.2, 0.2, 0.6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텐션입니다. 이게 어텐션 구조예요. 얼마나 얘랑 구조가 유사한가 이 벡터들이. 그걸 뽑아낸 다음에 어떻게 더 좋은 레퍼런스를 뽑아내냐면 어텐션에다가 얘를 곱합니다.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합쳐요. 그러면 내가 이 시퀀스를 뽑을 때 이 히든에서 얼마를 참조해야지. 얘는 0.2, 0.2, 0.4에서 이 벡터들 다 합쳐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순간에 더 필요한 녀석들만 가중치가 붙어서 컨텍스트 벡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겠죠. 아까 전에는 보시게 되면 그냥 여기다 다 몰아 넣었잖아요. 한꺼번에 하고 갖고 있다가 하는데 이제는 뽑을 때마다 왜냐면은 레츠를 뽑으려면은 뭐 합시다. 이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리서치 뽑을 거면은 연구에 초점을 둬야 될 거잖아요. 요 벡터를 더 많이 갖다 쓰면 좋은 겁니다. 좋은 컨텍스트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꺼내 보는 거죠. 여기서 유사도를 체크하고 얼마나 얘네를 스코어링을 하고 걔네들을 스코어를 곱해가지고 어텐션을 해서 곱해가지고 그걸 다 합쳐서 요 사이즈랑 똑같은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뽑으면 훨씬 잘 뽑힌다는 거예요. 더 좋은 컨텍스트 벡터가 있으니까 굉장히 잘 메모지에 정리를 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갖다 쓸 때마다. 그럼 저 어텐션을 저기다가 저렇게 레스 나올 때 어디가 어텐션이 됐는지를 뭐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컨텍스트는 얘를 이용해서 두 번째 간다 하고선 여기서 비슷한 거 뽑아와 합쳐 컨텍스트 그 다음에 뽑고 그 다음에는 얘 가지고 똑같이 여기서 잘 버무려 가지고 컨텍스트 벡터 뽑은 다음에 출력 하면은 빨간색으로 저기다 한번 계속 뽑을 때마다 써놨어요. 저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어텐션 맵을 그릴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뭐 렉처 노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리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이제 이게 영어가 들어왔을 때 얘를 출력하기 위해서 얘네가 얼마나 어텐션을 갖고 출력을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한 게 어텐션이 높은 건데 이게 막 수입된 거 있죠. 네. 왜냐면은 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랑 이거 뭐 라틴어인가요? 라틴어는 뭐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텐션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걸 보면 더 좋은 컨텍스트 벡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텐션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자, 어텐션 끝났습니다. 벌써 트랜스포머까지 왔어요. 정말 빠르죠? 네, 이제 트랜스포머인데요. 이제 어텐션도 가져가라고 했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달려오냐면 이제 어텐션 구조를 적용한 게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빨리 저렇게 되고 싶은 거죠. 자, 어텐션을 이제 일반화하려면은 아까 전에 그 구조, 컨텍스트를 끄집어냈을 때 거기에다 가중치를 매긴 다음에 좋은 것 뽑아내는 그것들을 레이어화 시킬 수 있겠죠.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까 이 컨텍스트가 하나가 있다고 할 때 입력을 우리가 멀티 레이어 퍼셋으로 해서 URL을 통과시킨 다음에 쿼리, 아까 전에 그 컨텍스트를 여러 개 깔아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K1, K2, K3와 얘의 유사도 하나, 둘, 셋. 얘와 하나, 둘, 셋. 아까 전에 컨텍스트가 들어가서 어텐션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죠. 한꺼번에 계산을 한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죠? K1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해서 이제 뭐 다트 프로덕트를 합니다. 코사인 시뮬레이터처럼 구하는 거죠. 얼마나 유사한지 구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소프트맥스를 하면 뭐 0.1, 0.1, 0.8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텐션들이 이제 생길 겁니다. 어텐션 얘에 해당하는 어텐션들이 이제 얘랑 얘가 얼마나 잘 맞는지 여기에 가중치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얘랑 제일 높은 애들은 뭐 여기 사이트 뭐 가중치가 들어가겠죠. 얘랑 얘 세 개가 입력 X에 대해서. 그리고 얘를 다시 멀티레이어 퍼셋트론 URL 통과시켜서 밸류로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어텐션을 매겨서 요걸 끄집어냅니다. 한꺼번에 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요거는 한 줄 한 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더 쉽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네, X가 들어가고 요거 구하잖아요. 아까 전에 E1, E2 구했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통과해서 뽑고 그것들을 여기에서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컬럼별로. 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변환한 다음에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벡터로 또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더 좋은 벡터를. 요게 이제 어텐션 레이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 쿼리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어텐션만 하는 거예요. 셀프 어텐션이 있습니다. 어텐션 중에 셀프 어텐션은 뭐냐면 자기끼리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문장에도 어텐션이 걸리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뭐 알고 있다. 막 했을 때 지난 여름에랑 나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문장 간에 어텐션이 걸리겠죠. 그걸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 X에 대해서 쿼리, 키, 밸류를 한꺼번에 다 뽑아요. 셀프 어텐션을 거는 겁니다. 원래는 입력이 들어오고 쿼리 벡터가 따로 있어서 어텐션을 뽑았다면 셀프 어텐션은 그냥 스스로 쿼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장 간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입력 시퀀스의 관계가 있다면 그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X1, X3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셀프 어텐션. 이 셀프 어텐션을 여러 개로 하면 그게 멀티 헤드 어텐션이에요. 네. 쉽죠? 멀티 헤드 어텐션도 네. 어텐션 구조입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셀프 어텐션을 하고요. 이 뜻은 뭐냐면은 all vector interact with each other. 각각의 어디에 어텐션이 걸린지 모든 벡터가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이 구조를 이용한다면, 이 구조를 이용한다면, 이 구조죠. 이 구조를 이용한다면 각 벡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서 다 만들어졌을 거고 그것들을 밸류랑 곱해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컨텍스트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문장 안에서. 그다음에 그 어텐션을 여러 개 한 게 멀티 헤드 어텐션이고 이 어텐션 저 큰 블락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예, 이렇게 표현하고 올라왔을 때 셀프 어텐션 저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뭐 요거는 뭐 자세히 할 수는 없죠. 달려가는 거니까 그냥 노멀라이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그 벡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셋트럼 우리가 배운 거죠. 레프렌테이션 러닝 하면서. 그 다음에 스킬 커넥션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레지듀얼 커넥션을 하는 것, 스케 커넥션을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이렇게 뽑아내면은 우리가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스포머 블럭이라고 불러요. 이게 트랜스포머 블럭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텐션이 있고 노멀라이즈, MLP, 노멀라이즈 한 개, 트랜스포머 블럭.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이 트랜스포머 블럭을 쌓으면 트랜스포머 블럭 쌓으면은 그게 트랜스포머입니다. 네. 그래서 시퀀스 오브 트랜스포머 블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포머도 역시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네. 지금 얘는 보면은 여기 MLP가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게 셀프 어텐션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벡터를 뽑아내는데. 그래서 이 논문 자체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었고, 이제 굉장히 제가 빨리 왔는데요. 네, 이제 네, 요것도 줄게요. 트랜스포머도 이제 이 녀석에게 주겠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도 빨리 할 줄 몰랐는데 좀 빨리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챗 GPT는 왜 넣냐면 요 뜻이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얘도 트랜스포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핫하기 때문에 한번 발가락이라도 담가 볼까 해서 준비를 뭐 몇 장 안 했지만 뭐 한번 해봤고요. 아마 다음 주인가요? 그 저희 모디언에서 하니까 그 세미나 때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GPT가 지금 제가 굉장히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MLP, CNN, RNN, LSTM, 어텐션, 트랜스포머까지 했고, 어텐션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레이어로 만들고 셀프 어텐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레지덜 커넥션, MLP, 레이어 놈, 레지덜 커넥션 한 개의 트랜스포머라고 했죠. 그걸 트랜스포머 블락이라고 하고 그걸 쌓으면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죠. 챗 GPT는 실제로는 GPT 3.5 버전입니다. 그 뭐냐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전에 시퀀스가 이게 들어왔을 때 트랜스포머에다 시퀀스를 넣을 수가 있겠죠. 넣어서 아웃풋을 뽑아내는데 여기 마지막에 답이 뭐지? 라고 출력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게 GPT-3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엄청난 데이터셋이 이제 들어가죠. GPT-3임에도 불구하고 10억, 100억, 1000억, 3000억 개의 뭐 토큰, 텍스트 토큰이 들어가고 그거를 언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이라고 한 이유는 데이터셋에 정답이 있죠. 빈칸 마스킹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결국엔 다음 단어를 맞춰요. 얘는 다음 단어를 맞추면 되는 모델이에요. 다음 단어를 맞춰. 트랜스포머에서 이렇게 마스킹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셀프 어텐션 블럭에서 스타트 하면은 스타트 토큰이 있을 때 우리가 맞춰야 될 게 빅 캐시 큰 고양이야라고 했을 때 여기 아웃풋 빅 주고 얘를 다시 여기 입력을 이렇게 하고 출력을 이렇게 하면 다음 단어를 내뱉어 내는 셀프 어텐션, 이게 지금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되고 요걸 이용해서 트랜스포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구조가 GPT-3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랜스포머로 되어 있다. 네, 결국엔 이겁니다.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그젠플이 로보틱스 뭐 법을 만드는데 로봇은 인간이 내린 명령에 항상 복종해야 돼라는 입력을 데이터셋이 있다면은 우리가 입력을 세컨드 로우 오브 로보틱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어가나이드니까 정답 레이블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아웃풋 입력과 아웃풋 출력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GPT-3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제 알모가 만든 거예요. 로버 must exterminate. 예. 5배가 나와야 되는데 틀렸죠. 학습하는 겁니다. 그 아까 전에 그 멀티레이어 퍼세트론에 봤던 그 가중치들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틀렸을 때는 로스 펑션이 잡힐 거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 트랜스포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챗 GPT는 뭐가 다르냐라고 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챗 GPT 사이트에 그냥 있는 것만 가져왔습니다. 챗 GPT는 뭐 말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에 특화되어 있으며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for Human Feedback RLHF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GPT 가지고 약간 대화형 챗봇에 맞게 트레이닝을 한 거죠. 어떻게 했는지 그냥 쭉 봤는데요. 네, 여기서는
일단은 데이터를 휴먼이 들어가서 GPT를 파인 튜닝 합니다. 파인 튜닝 하는데 네.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8살 아이에게 설명해봐라고 하니까 이제 레이블러가 이제 정답을 이제 체크를 하고 정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데몬스트레이트 데이터 앤 트레이닝 슈퍼바이저 폴리시. 네, 그래서 여기 정답을 만들어내고 GPT를 이제 학습을 합니다. SFT라고 한 거는 슈퍼바이저드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파인 튜닝을 하고요. 인간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를 뭐 하냐면요. 예, 모델 아웃풋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 저렇게 대답하는 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입력 하나에 다른 대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답이 여러 개가 나왔을 거고 거기서 휴먼 레이블러가 있습니다. 휴먼 레이블러가 랭킹을 매긴대요. 어떤 게 가장 좋은 정답이다라고 해서 랭킹을 매기면은 여러분 강화학습 아시나요? 랭킹을 매겨서 강화학습은 리워드로 학습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뭐 학습에는 우리가 배운 게 뭐 슈퍼바이저 러닝이 있고 언슈퍼바이저 러닝이 있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슈퍼바이저 러닝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 하는 거고 언슈퍼바이저는 아까 전에 뭐 데이터셋에 정답이 없어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가장 인간적인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앞으로 2걸음을 움직였을 때 환경이 바뀌었죠. 보이는 게 여기 갑자기 없어졌고 그리고 이게 잘한 행동이라고 평가가 됐을 때 저한테 리워드를 줘요. 환경이 리워드를 주는 것. 리워드를 줘요. 그러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로 보통 학습을 하니까 강화학습은 그 굉장히 많은 리워드를 받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랭킹을 사람이 일단 매기는 것 같아요. 데이터셋에 네가 뽑은 품질이 랭킹을 매겨주고 그 리워드를 보통 뭐 초창기에 사람이 다 리워드 쉐이핑을 해서 리워드를 모델링했는데 리워드도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것도 GPT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 리워드를 학습을 합니다. 요거 가지고 네.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하고요. 그럼 리워드가 학습이 됐으니까 리워드를 뱉어내는 걸 학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강화학습 파트인데요. 네. PPO라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PPO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있고 프롬프트가 올라오면은 GPT 통과합니다. 근데 얘는 PPO 강화학습으로 학습해요. 우리가 뭐 그 로스 펑션을 통한 그레디언트 플로우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강화학습 리워드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리워드 얘는 학습이 됐을 테니까 그 아웃풋을 여기다 던져가지고 리워드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럼 이 모델은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딱 봐도 엔지니어링이 들어갔죠. 그냥 뭐 대규모 언어 모델을 어떻게 하면 챗 대화 우리가 하는 일상 대화에 맞출까라고 하면서 이런 휴먼들이 여기에 존재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끄집어내도록 이제 좀 만들어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모디언에서 정리해 보는 걸로 하고요. 뭐 다음에 챗GPT 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 제가 장표가 한 200장이 넘어요. 왜냐면 제가 그 보면 씩씩 지나가는 게 많아서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굉장히 빨리 달려와서요. 벌써 끝나버렸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다. 처음에 배웠죠. MLP. 네, 여기까지가 선형 연산 그리고 비선형.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쌓으면 표현력이 좋아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지금 딥러닝을 지금 우리 인공지능을 만든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하여튼 모델이죠. 가장 큰 모델이죠. 딥 뉴럴 네트워크는 레이어가 굉장히 깊고 요 히든이 많으면 되는데 파라미터가 엄청 많으니까 학습이 잘 안 되는데 다행히 지금 시대는 빅데이터의 시대고 클라우드 같은 컴퓨팅 파워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학습이 잘 되는 환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기초 연구 배웠고요. 여기에 이제 뭐 숫자가 입력이 되면 뭐 아웃풋이 나오겠죠.
뭐 여자 남자 키 뭐 이게 나왔을 때 여자 남자로 분류하는 것처럼 다양한 것을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려온 건 CNN입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어떻게 유럴 네트워크에 넣을까? 똑같은데 그냥 로컬하게 유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2디멘전으로 돌리면 이렇게 아웃풋이 나올 거고, 요게 그냥 유럴 네트워크를 슬라이딩 윈도우로 돌린 거다. 레이어를 또 쌓을 수 있겠죠. 여기에 또 돌릴 수 있어요. 또 돌릴 수 있고, 계속 레프레젠테이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에서 뭐 수지씨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뭐 이렇게 레이블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고 지금 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폴링 레이어는 하이트와 위스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걸 연결하면 CNN, CNN도 쉽습니다. RNN은 뭐 요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력이 들어오고 프리비어스 히든이 존재한다. 이 히든을 빼서 입력으로 넣어주면 그게 RNN이다. 그냥 유럴 네트워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이 좀 특이하게 들어간다. 근데 이제 시퀀스로 들어와야겠죠. 순서가 중요하니까 시퀀스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RNN이 되고요. LSTM RNN의 한계 아시겠죠? 히든의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없다. 우리는 메모리가 필요해. 그래서 메모리를 하나 깔아주죠. 메모리, 롱텀 메모리가 여기 깔리고, 메모리를 메모리가 있으면 우리가 제어하려면 지우고 쓰고 읽고, 요 세 개 때문에 복잡해 보이고, 여기는 그냥 RNN과 똑같은 구조를 가져간다. 메모리가 있는 RNN, LSTM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텐션, 셀프 어텐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도 우리의 대화에도 그 주어, 동사, 목적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어텐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오형식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퀀스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요 벡터들을 굉장히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셀프 어텐션이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이 쿼리, 키, 밸류를 입력에서 뽑습니다. 입력에서 뽑아요. 아까 배웠던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뽑고 자기 자신의 첫 번째 문장과 얼마나 상관도가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확률로 표현을 하고요. 다시 입력을 밸류로 해서 그 확률을 곱해서 만들면은 각각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어떤 괜찮은 벡터가 만들어진다는 아이디어인 거죠. 요 어텐션 이즈 올 유니드에는 요거 구조를 이용한 트랜스포머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방금 저게 셀프 어텐션이고, 여기서 입력이 들어오면 셀프 어텐션 방금 봤던 거, 그리고 레이어놈,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레이어놈, 잘 안 보여요. 하여튼 저 블락을 쌓은 게 트랜스포머 블락에 있고, 트랜스포머 블럭을 쌓아 올리면은 그게 트랜스포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텐션이 적용된 트랜스포머, 어텐션이 이 트랜스포머 블럭이 셀프 어텐션이 적용돼 있죠. 그것을 연결하면은 트랜스포머가 됩니다. 이를 활용한 대화형 GPT 3.5가 챗 GPT이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챗 GPT는 그렇게 언어 모델만 학습한 게 아니라 대화에 좀 최적화 시키려고 이제 휴먼 피드백이 들어가 있고, 그걸 강화 학습으로 학습을 했다. 첫 번째는 그냥 슈퍼바이저 러닝으로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엄청 빠르게 뛰어왔습니다. MLP CNN 여기까지를 지금 1시간 만에 다 했고요. 너무 빨리 한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나요? 아, 다행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델 연구소 박은수였고요. 여러분, 뭐 질문 있으면 좀 질문을 받아볼까요? 마이크가 되나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들고 갈게요. 네네. 편하게 질문 또 생각해 보셔도 좋고, 우선은 온라인에 2개 먼저 올라온 거 먼저 보여주시면 그 은수님이 그거 대답하시는 동안 네네. 오프라인에서 질문 또 생각나서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갈게요.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얀 레쿤 교수님 아까 전에 그 봤던 그 엠리스트 거기 봤던 얀 레쿤 교수님이 했던 인터뷰가 쭉 약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챗GPT가 너무 막 이렇게 되니까 레쿤 교수님은 거기에 혁신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트랜스포머가 3, 4년 전에 나왔나요? 그걸 이용한 거고 강화학습을 이용한 언어 모델 그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2016년, 15년도에도 시도했던 기술들입니다. 그것들을 굉장히 잘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잘 조합했다고 이제 레큰 교수님은 보시는 거고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레벨로 왜 잘 만들지 않느냐 위험한 거죠. 만약에 제가 챗 GPT한테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박은수 전화번호 뭐야 했는데 툭 나오기라도 하면 그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엔지니어링 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승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떤 거 비교했냐면 옛날에 IBM에서 이제 제파디인가요? 그 퀴즈쇼 그런 엔지니어링 그리고 세바스찬 스런이 그 스탠리라는 무인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도 이제 혁신은 없거든요. 굉장히 큰 엔지니어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얀 레큰 교수님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재밌죠. 뭐 질문 없나요? 네네. 있나요? 보이나요? 넘기면 돼요. 이거 질문이요? 키와 밸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여러분 그 딕셔너리의 키랑 밸류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키가 있고 밸류가 있을 때 어떤 쿼리 키 밸류잖아요. 쿼리는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만약에 내가 어떤 지리에 대한 거죠. 어떤 여기 있을 때 어떤 뭐 웹상에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뭐야 하면 백두산일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키 중에서 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쿼리랑 키를 유사도를 구해 가지고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의 경우 밸류는 그 밸류를 이용해서 실제 내가 벡터를 만들 때 쓰는 게 이제 밸류가 되겠죠. 쿼리는 지리, 입력이 있는 게 이제 키, 거기서 어텐션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밸류를 씌워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컴퓨터 비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랜스폼을 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네. 트랜스폼의 한 종류인가요? 버트도 트랜스포머의 한 종류예요. 네. GPT는 맨 마지막 단어를 예측하지만 버트는 마스크가 막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멍을 찾는 뭐 그런 단어를 확률을 그런 식으로 학습을 했다고 하고 지금 뭐 GPT는 보면 맨 마지막 단어를 제너레이션 하면 되니까 글을 막 생성해내잖아요. 버트는 괜찮은 임베딩 벡터 단어에서 그걸 끄집어내는데 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넘기면 되나요? 이 끝인가 봐요. 네. 네, 질문. 질문. 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코칭 스터디 지금 국이 참여하고 있는 외계공룡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정확히 뭐 다 강의 내용을 정확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한 1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잘못했군요. 네. 네. 그 어텐션 그 모델에서 그 소프트맥스로 노멀라이즈 하면서 네네. 문장을 확률로 얼마나 유사한지 뭐 계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문장이 그럼 많을수록 뭐 더 좋아지는 건가요? 문장이 길수록 사실 뭐 만들기 어렵겠죠. 그렇죠. 문장이 길수록 사실 네, 거기 매칭 스코어가 있을 거고. 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어쨌든 모델인 거고 그 안에서 소프트맥스로 더 좋아지게 하는 거잖아요. 소프트맥스요?
네, 그 노멀라이즈를 해서 아무튼 더 좋은 뭐 벡터를 뽑아낸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소프트맥스가 하는 역할은 그게 얼마나 유사도가 있는지 거기에다가 이제 다 더하면 1이 되는 그러한 값들로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프트맥스는 어떤 값이 있으면 거기에 뭐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을 거잖아요. 엑스포넨셜을 취해가지고 이제 소프트한 맥스 펑션이거든요. 그냥 맥스는 뭐 다 0으로 만들고 나머지 하나만 딱 1로 만들면 될 텐데 소프트 맥스는 익스포넨셜 통해서 큰 건 크게 작은 건 작게 만들고 그걸 다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0.1, 0.1, 0.9 뭐 이런 식으로 0.1, 0.1, 0.8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펑션이 이제 소프트 맥스 펑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유사한지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만약에 진로를 이렇게 정한다고 한다면은 네네. 이런 방금 이제 NLP, CNN, RNN 뭐 이런 식으로 다 쫙 설명해줬잖아요. 네. 그런 지식들을 다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중에 뭐 특화된 쪽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렇게 데이터 엔지니어로 제 생각에는 뭐 트랜스포머 구조를랑 그 MLP,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 단계까지 뭐 리서치 요 단계에서 이제 요 단계는 제가 어떤 모델이 있는지만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드린 거고 지금 보면은 뭐 트랜스포머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 같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모델의 성능을 올리겠다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 모델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조를 만드는 작업 거기에다가 이제 하면 좋겠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온라인 질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네네. 한번 넘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네, 어텐션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캡셔닝에서도 보시게 되면 어텐션은 그냥 입력과 쿼리가 그냥 다를 때도 쓸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가면 비전 센서가 있고 거기에 만약에 내비게이션 센서가 있다면은 그런 정보를 뭐 초음파 센서가 있다면은 더 좋은 뭐 3D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합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델이 다른 것들을 그때는 어텐션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셀프 어텐션은 뭐냐면 내 입력 자체의 어텐션이에요. 쉐어 밸류 그로우 투게더면은 쉐어 저기 써 있죠. 쉐어는 밸류에 어텐션이 많이 걸릴 거고 그로우는 투게더에 많이 걸릴 겁니다. 그로우가 쉐어나 밸류에는 어텐션이 약하게 걸릴 거예요. 그런 구조를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그로우 벡터를 만들겠다. 그런 정보를 다 컨텍스트를 이해한 다음에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이요. 질문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미지 분야에서도 셀프 어텐션 개념을 적용한 연구도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키, 밸류, 쿼리가 이미지에 각각 어떤 개념에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셀프 어텐션은 아까 이미지에서는 VIT가 비전 트랜스포머인데요. 이미지를 아까처럼 뭐 이게 원래 시퀀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트랜스포머에는. 근데 조각조각 냅니다. 픽셀을 뭐 이렇게 16 x 16 같은 걸로 조각을 낸 다음에 걔네들 가지고 그 조각마다 다 키, 밸류, 쿼리를 그 스스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웨이트만 달라요. 그러니까 레이어 퍼셉트론 이게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는데 저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나온 게 다른 웨이트를 가지고 키를 뽑아내고 그리고 밸류를 뽑아내고 쿼리를 이제 뽑아내게 되겠죠. 쿼리를 통해서 그러면은 각각이 다 이제 걔네들이 다 약간 다른 형태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가 키랑 얼마나 적합한지 아까 전에 저 쉐어가 만약에 쿼리라면은 키들은 셀프면 쉐어일 거고 밸류 그로우 투게더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어텐션을 끄집어냅니다. 어텐션을 끄집어내서 자기 입력을 다시 밸류로 바꾸고 그 어텐션들을 곱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쉐어는 밸류에 많은 어텐션이 들어간 저 4개의 벡터를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만든 거고 밸류도 자기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쉐어 그로우 투게더 자기 자신까지 합쳐가지고 자기 자신을
벡터화 시키는 거고 그로우도 쉐어 밸류 투개어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밸류를 끄집어낸 다음에 얘 두 개로 어텐션을 뽑고 얘에 적용해서 만들어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장표가 아니구나. 네. 네. 그 셀프 어텐션 그림이 진짜 괜찮거든요. 그거 그 저스틴 존슨이 그린 건데 제가 본 트랜스포머 설명 중에서 그 그림이 굉장히 괜찮았으니까 제가 지금은 막 빨리 달리느라 여러분 잘 못 보셨을 수 있는데 그거 레퍼런스로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네, 안 넘어갔는데요? 네, 온라인 질문 마지막 하나 더 있어서 그거까지만 하고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오토 인코더의 컨텍스트와 어텐션에서의 컨텍스트 벡터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오토 인코더는 뭐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오토 인코더는 입력이 들어온 다음에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작은 형태로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펼쳐가지고 내 입력과 이 출력된 영상과 출력과 내 입력이 얼마나 같은지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 컨텍스트가 이제 이렇게 줄어든 그것을 컨텍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토 인코더는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기가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입력이 있는데 이거를 압축합니다. 압축을 하겠죠. G 파일로 뭐 압축을 한다고 예를 들면 그럼 용량이 굉장히 줄어든 어떤 게 있잖아요. 그걸 다시 손실 없이 만약에 다시 복원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형태의 이게 그리고 되게 작다면 줄어드는 게 굉장히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 바로 손실 없이 나를 복원해낼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을 가진 애가 있으니까 오토 엔코더는 그렇게 학습을 한 거고요. 어텐션의 컨텍스트 벡터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컨텍스트가 있는데 출력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얼마나 잘 적용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는 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네네네. 네. 트랜스포머의 경우 굉장히 많은 데이터 학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데이터가 적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LSTM, GRU 같은 모델이 성능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트랜스포머는 파라미터가 근데 파라미터를 줄이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트랜스포머에서도. 그리고 그런 연구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는 이제는 꼭 가져가야 될 아키텍처 중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키텍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 나는 여러분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 해보셨을 때 먼저 이렇게 큰 규모의 모델을 돌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작다면 먼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네. LSTM, GRU 이거 말고 컨볼루션 해도 돼요. 원데이 컨볼루션도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퀀스가 더 짧다면 그냥 멀티레이어 퍼세트럼 넣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모델부터 약간 큰 모델로 이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LSTM도 GRU가 시퀀스를 처리하는데 더 적은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학습이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 깊게 쌓거나 하면은 학습이 잘 안 되겠죠, 일단. 네.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온라인 질문 마치고 다시 오프라인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네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RNN과 LSTM에서 메모리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RNN에서 이제 히든 부분에 이제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LSTM 같은 개념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아까 발표 내용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RNN이 그 메모리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뭐 그런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컴퓨터 사양을 뭐 최적화하기 위해서 뭐 거기에 저장하자고 LSTM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긴 건지. 그 RNN이 뭐 메모리 기능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 히든에다가 계속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네.
히든 레이어가 있잖아요. 예. RNN은 구조상 계속 히든 레이어의 정보를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높은 가중치로 거기 히든 레이어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그렇겠죠. 근데 아예 다른 외부 메모리를 둔다면은 내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은 뭐 메모리에 올려놨다가 내렸다 쓰고 하는 그런 구조를 LSTM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든 레이어가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NN에서. 결국에는 이제 RNN에 있는 그런 히든 레이어 역할을 그냥 LSTM이 하는데 LSTM이 좀 더 뭔가 좀 잘 해준다. 약간 그렇게 이해도 괜찮을까요? 그 잘한다는 게 이제 뭐 성능도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뭐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롱텀 시퀀스를 좀 가져갈 수 있다. LSTM이 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퀀스가 길면은 RNN은 아까 전에 그 히든의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되게 멀리 있는 것들은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 메모리 롱텀 메모리가 있다면 중요한 정보 건들지 않고 갈 거거든요. 그다음 필요할 때 내려다가 쓸 수 있겠죠.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굉장히 어렵게 달린 것 같습니다. 좀 걸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또 오프라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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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LSTM은 롱텀이랑 숏텀이랑 같은 느낌의 그 중요도를 갖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LSTM인 건가요? 그냥 그 LSTM이 그 원래 롱텀 메모리, 숏텀 메모리 우리 뇌에 있는 용어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해마로 되게 비슷하거든요. 해마로 장기 기억은 보내는데 그게 롱텀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숏텀은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굉장히 인상적인 것들은 오래 남잖아요. 그런 게 롱텀 메모리에 있는 것처럼 LSTM도 RNN이 어떤 숏텀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든에 계속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걸 압축한 거죠. 어떤 시퀀스 데이터를 롱텀 메모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중요한 정보는 아까 위에다 쓸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할 때 내려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FIO 여기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강의 노트를 열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디? 자, 가보겠습니다. LSTM이요? 수식은 다 빼놔가지고. 네. 여기인가요? F? 네, 좋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요게 요 블락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퀀스, 두 번째 시퀀스, 뭐 여기 입력, 뭐 나는 뭐 점심을 먹었어, 뭐 이런 게 있을 때 한 시퀀스가 하나의 시퀀스가 아니라 하나의 엘리먼트 그 시퀀스 중에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를 표현한 걸로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보겠습니다. RNN부터 볼게요. RNN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역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밥을 먹었어 라는 워드가 인베딩 돼 있다면 뭐 이런 게 이제 숫자로 벡터가 이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텐데 들어올 때 항상 히든 유닛의 정보를 다시 입력으로 받는다 라는 구조고, 네. 요게 xt 플러스 wxh는 입력 x에서 h로 가는 웨이트 벡터 웨이트 매트릭스 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실제로 요게 나와요. 그리고 얘 히든 이전 레이어 히든 WHH 더하면은 요 그림이 뭐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 할 때 비선형 이렇게 주는 게 유럴레터 그 구조가 되는 거죠. 요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요 수식 자체가 요 그림이랑 완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중치를 여기다 썼고 입력은 이렇게 벡터. 네, 이렇게 하는 게 RNN이죠. 네, 여기 X 스택 저렇게 만든 거고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한 게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요 박스가. 그리고 가중치 저거 두 개 묶어가지고 저기 있는 두 개 묶어가지고 가중치를 하나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요게 RNN인데 이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입력 곱하기 W 해가지고 비선형 한 개 그냥 우리가 유럴 네트워크 처음에 배웠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다. 근데 이제 시퀀스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 화살표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RNN 지금 LSTM은 근데 RNN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백프롭 얘기하지 맙시다. 이게 시퀀스를 지금 보게 되면 메모리라는 여기에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히든에 저장된다는 것. 여기에 뭐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A, B, C, D, E, F, G가 A, B, C, D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 박스 그대로 들어올 때 그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은 얘밖에 없어요. 저 히든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냥 요거 그림은 요거예요. 그냥 막 근데 입력이 여러 개니까 얘가 여러 개로 보이는 거지. 실제 여러분이 학습하는 유럴 네트워크 구조는 딱 이거예요. 요 구조인데 이게 왜 문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여기다가 했죠. 요게 X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시퀀스가 길면 그 히든에 이런 정보들을 다 저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벡터들 중에서 이 복수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이게 RNN이면 계속 하다가 이게 그분들인지 그 사람인지 분들이니까 그 분들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히든 레이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얘네들도 같이 섞이면서 그런 것들이 잘 저장이 안 될 거란 말이죠. 네. 이해가시나요? 저 그림을 좀 아래는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히든에 계속 저장을 하죠. 뭐냐면 스타트, 모두의 연구소 뭐 이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히든에. 네. 이게 RNN의 한계예요. 롱텀을 못 봐요. 롱텀을 보기가 어려워요. 롱텀을 보기가 어렵고 실제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W가 이제 계속 곱해지는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LSTM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포워드만 보면 우리는 띄어서 딥러닝 속으로 오니까 이런 롱텀 시퀀스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 메모리 구조를 만든 게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딱 RNN이죠. 이렇게 보면 RNN인데 여기에 메모리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메모리가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으니까 저게 무슨 메모리야라고 할 텐데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레이 배열이다. 네, 배열 중에 히든이랑 똑같은 크기의 배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가 저로 네 칸이 있는 거고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그냥 원래 RNN인데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지우고 쓰고 읽는 기능을 세 가지만 추가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 설명을 좀 드렸던 거죠. 네. 입력 곱하기 W 해가지고 아웃풋을 뽑은 거예요. 벡터,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아웃풋을 4개 뽑은 겁니다. 히든을 4개를 뽑아요. 원래 RNN은 히든 하나만 뽑았잖아요. 그동안. 얘는 4개를 뽑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져가고 싶어서 쓰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조절자예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출력 조절자입니다. 네. 얘네들의 출력은 이 펑션을 통과시키면 돼요. 네. 이 펑션은 아웃풋이 0과 1로만 나오게 해놨어요. 탄H의 출력은 원래 -1부터 1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게 그 아웃풋이 W를 곱해서 4개를 뽑아낸다. W가 4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가면은 그냥 RNN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메모리에 쓰기 위해서 요 첫 번째 아웃풋 얘의 역할은 0과 1 사이라면 0을 곱하면 0이 되겠죠. 1을 여기 만약에 1이었다면 얘는 그대로 메모리 살려 이럴 겁니다. 0.5라면은 반 깎아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 폴겟이 일어난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메모 삭제. 그 다음에
내가 쓸 거야. 나 이제 메모리에 쓸 건데 얼마만큼 써야 할까라는 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수식을 통해서. 네.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1이면은 그대로 보낼 거고 0.5면 반만 보낼 거고 G를 일단 여기서 곱해 주는 거죠. 아웃풋 4개를 뽑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더합니다. 네, 여기 네, 똑같습니다. 메모리에 더하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순서대로 가면 돼요. 탄H를 통과시켜서 액티베이션 비선형 활성환수를 하는 거죠. 탄H를 통과시키면 마이너스 19부터 1 사이고 얘는 또 곱하기니까 얼마나 히든으로 보낼래를 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정보는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학습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유하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러이터크 학습은 아까 전에 정답과의 차이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뭐가 학습이 되는 거냐면 이런 가중치들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네. 가중치가 핵심이에요. 가중치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를 읽고 쓸 수 있게 해놨다. 그리고 그걸 히든에 반영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히든하고 인풋이 합쳐져서 또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RNN이랑 똑같은 거. 맞아요.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탄H가 여기 있으면 그냥 RNN이에요. 네. 왜냐면은 입력 곱하기 W는 비선형. 그런데 얘는 위에서 갖고 내려와서 요 그림이 그냥 RNN입니다. 제가 비교를 해놨죠. 여기 있나요? 예. 네, 여기 RNN. 네, 여기 RNN. 네. 요거는 STM. 여기만 보면 히든 쪽만 보면 거의 똑같다. 네, 거의 똑같죠.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펑션만 구현해주면 된다. 아키텍처상으로.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또 오프라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한 분 정도만 받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네, 오프라인 질문 다 하신 것 같아서. 네, 너무 네. 어려웠군요. 예, 죄송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또 설명해 주시고 또 Q&A 네네네.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저 그 모델 연구소에서 계속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요. 같이 뭐 딥러닝을 공부해 보고 싶다. 언제든지 슬랙에서 말 걸어 주십시오. 네, 제 이름 박은수입니다. 네,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온라인에 동시에 유튜브 송출되고 있는데 그거 네. 잠깐 이제 종료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